고 김기석 군은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모는 절망했지만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보를 받았던 건 일단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소중한 아들을 의료사고 때문에 잃었는데 소송을 통해서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됐다. 좀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요소를 찾아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을 저희가 좀 찾게 됐죠. 기석 군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로 쓰러지기 50여일 전까지만 해도 10km 단축 마라톤을 완주했던 친구였고 고1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이제 180 넘는 좀 꽤 건장한 친구였고요. 제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그렇게 뇌출혈로 쓰러지기 이틀 전까지도 친구들이랑 농구를 활발하게 할 정도로 어떤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어지럽다, 자꾸 구역질이 난다 하면서 병원을 갔던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쓰러지게 됐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으니까 그 전부터 장기 기증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결심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석 군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렇게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렇게 숨진다는 게 너무 이상했던 거죠.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의사에게 좀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바뀐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의무기록이라고 하죠. 이제 간호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떼봤는데 그 병원과의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의료 기록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처음 갔던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서 수술이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거든요. 그 거리가 굉장히 상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뇌출혈이 이제 악화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의료진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소송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첫 번째 소송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 병원을 대상으로 걸었습니다. 사실 의료사고로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완전 승소율 같은 경우에는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된 거고,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시작된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그 뭔가의 의구심, 의사의 판단이 잘못됐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시니까 두 번째 소송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소송은 기석 군이 찾아갔던 그 병원과 이제 옮겨져서 갔던 그 병원, 각각 의사 한 명씩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건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 준비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전자 소송을 하면은 상대 측에서 준비 서면을 내거나 저쪽에서 변호사가 선임하거나 하면은 그 기록이 계속 뜨거든요. 딱 이름이 떴는데 뭔가 낯이 익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소송을 하는데 보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누구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이름이에요. 보니까 저희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 상대 측은 1심 때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사실 이 내용을 많이 다뤘겠습니까? 자신의 논리를 이미 다 알고 있던 상황에 있는 상대방과 싸우는 부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번 두 번째 소송도 패소를 하시게 됐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취재를 들어갔을 때 이제 변호사분은 저희랑 접촉을 최대한 피하셨거든요. 찾아갔지만 이제 만나보기도 좀 어려웠고 전화도 좀 계속 안 받으시고 그랬었는데, 당시 이제 저희한테 하셨던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김태현 씨가 자신을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통화로도 했었는데, 그때 그 변호사가 하셨던 말씀은 자신의 이름을 차용해서 넣은 것뿐이지 본인은 이 내용의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본인은 결론적으로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름만 들어가 있었을 뿐 소송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본 적도 없고 자신이 그쪽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게 그 사람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이 올라간 변호사 그리고 그 해당 원고와 피고는 자동적으로 그 메일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되게 메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모를 수 있었겠느냐라고 좀 미심쩍어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시각도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 과정에서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들어가 있었으면 소송 제기를 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제 진정 신청을 낸 상황이었어요. 부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징계 심의를 해달라.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는데 거기 제22조에 수임 제한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임 제한은 본질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이면은 같은 사건으로 일단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그 징계 개시 신청을 내린 그 결정의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사건이었다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아직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소중한 그 아들을 잃는다는 그 기분이 어떤지 100% 하면 이해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가오는 어떤 그 기분은 확실히 굉장히 끔찍할 것 같고요. 누군가를 잃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최후로 찾는 게 그 변호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라는 직업과 사람이나 자체에 대해서 어떤 기대하고 있는 도덕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분의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 매번 이제 김태현 씨와 이제 통화와 또 이제 만나 뵈면서 느낀 게 이제 우리나라 그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변호사라는 직종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커지셨어요. 어떻게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정말 달려드신 건데 계속 그 생각을 지우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저쪽 상대방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그랬으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은 우리 아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아직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